안녕하십니까 호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4강의 고려의 발전과 변화 첫 번째 보충 설명에 이어서 두 번째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우리 EBS 교재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이며 교과서는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그리고 고려의 국가체제 정비, 그리고 고려에 쳐들어왔던 이민족들에 대해서 배웠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형광펜을 잡고 오늘의 핵심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문벌 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 자, 무신 정권과 몽골과의 항쟁, 그리고 고려 후기 정치 변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 정치 변동은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 후기, 원나라에 의해서 간섭을 당하던 시기를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부른다고 선생님이 앞에 시간에 설명한 적 있죠? 자, 5번 옆에다가는 원간섭기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문벌 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라고 해서 이 내용부터 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고려 전기, 고려 중기, 고려 후기 각 시대를 주도했던 지배 계층이 있었다고 했죠? 자, 고려 전기를 주도했던 지배 계층을 문벌 귀족이라고 불렀다. 자, 그럼 문벌 귀족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떠한 동요가 존재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벌 귀족사회의 성립이라고 해서 그들의 성립, 그리고 그들의 특징부터 보면, 자, 우선 그들의 원래 출신은 호족 출신이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호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자, 호족이란, 통일신라 말에 지방에서 성주 혹은 이제 군주라고 부르면서 군사권도 가지고 있고 행정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불렀죠. 자, 그랬던 호족들이 결국 통일신라 말에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지. 대표적으로 견훤이 후 백제를, 궁예가 후 고구려를 세웠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려 역시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이 고려를 세우게 되죠. 자, 그랬던 호족 출신들이, 그리고 신라 육두품들이 무엇을 통해? 과거를 통해 혹은 음서를 통해, 자, 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 관직에 진출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의 고위 관직에 진출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문벌 귀족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문벌 귀족의 성립이에요. 자, 그랬던 문벌 귀족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음서와 공음전이라고 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 자, 음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관료로 등용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험 보는 과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험 보지 않는 음서가 있다. 자, 그래서 음서는 시험을 보지 않고 중앙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자,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은 음서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하나, 문벌 귀족들은 공음전의 특혜도 받고 있는데, 자, 공음전이라 하면 이거는 관료한테 주던 월급이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과거에는 관료한테 월급이라는 것으로서 돈을 준 게 아니라 땅을 준 것이다. 그래서 공음전. 자, 그런데 이건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치? 수조권이라고 불렀죠? 자,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음전이야. 관료한테 월급으로 줬던 그 월급, 공음전이다. 자, 그런데 이 공음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되게 이제 고위 관직한테 주는 거였는데, 공음전에 폐단이 있어. 원래 원래 줬던 땅은 관리에서 물러나면, 죽거나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공음전은 반납하지 않아요. 세습이 가능했다. 공음전이라고 하는 땅은 세습이 가능한 땅이었다. 그래서 문벌 귀족들이 그들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삼았던 것이 공음전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옆에 작은 글씨 나와 있죠? 자, 공음전이란 5품 이상 고위 관직한테 지급한 토지로서 무엇이 가능했다? 세습이 가능했다. 자, 그래서 음서와 공음전의 특혜를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은 왕실과 문벌 귀족 상호 간의 혼인을 통해, 특히 중첩된 혼인을 통해 권력을 누렸던 이자겸이 있어요. 자, 혼인을 통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랬던 그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부른다. 자, 문벌 귀족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자겸이 있어요. 이자겸이 있고, 또한 이 시기 때 김부식도 있어. 문벌 귀족 중에 하나의 가문으로서 김부식도 있고, 그리고 이자겸도 있다. 자, 그랬던 이자겸이 왕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독점해 나가자 왕이 이자겸을 누르려고 하다가 결국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 이자겸의 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겸의 난, 배경과 전개 나와 있지? 자, 배경부터 먼저 보면, 자, 외척이었던 이자겸 일파가 권력을 독점하자 당시의 왕이었던 인종이, 그리고 당시 측근 세력들이 이자겸을 축출하려고 했다. 몰아내려고 했다. 자, 그러면 이자겸이 어떻게 권력을 누렸는지, 자, 밑에서 보도록 할게. 자, 밑에 자료 플러스를 보니 이자겸의 난이라고 해서 지금 사료가 나와 있죠? 그 첫 번째 사료 보도록 할게. 자, 이자겸이 다른 성씨가 왕비가 되어 권력이 나누어질까 두려워하여 셋째 딸을 왕비로 맞이해 줄 것을 강하게 청하자 왕은 부득이 따랐으며 뒤에 또 넷째 딸을 왕한테 시집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얘기할게. 여기 지금 왕이 인종이라고 했죠? 인종. 인종은 이자겸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외할아버지라고 불러. 인종의 어머니가 이자겸의 딸이거든요. 자, 인종의 어머니는 이자겸의 딸이다. 자, 그런데 봐봐. 셋째 딸을 왕비로 맞았는데 또 넷째 딸을 또 왕한테 시집 보냈대. 자, 셋째 딸을 왕한테 시집을 보내서 그 사이에서 인종이 태어났다고 해. 자, 그런데 인종이 이자겸한테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랬던 이 인종한테 이자겸이 또 자기 딸을 시집 보냈어. 다시 말하면 인종은 이모와 결혼한 거야. 자, 이모와 결혼했던 인종은 이자겸한테 이렇게 불러야 돼. 장인어른. 이게 무슨 말이야? 인종은 이자겸한테 외할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장인어른이라고도 불러야 한다. 인종이 이자겸의 딸과 결혼했다. 인종이 이모와 결혼했다. 이해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 자, 그러면 이자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자, 우리가 사료에서 확인했죠? 다른 성씨가 왕비가 돼서 권력이 나누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그쵸? 그래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게 됐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인종이 이자겸을 누르기 위해, 이자겸을 축출하기 위해 시도했는데, 자, 이러한 시도를 알아챘던 이자겸이 당시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랬던 이 반란이라는 과정 속에서 인족이 척준경을 포섭해 오히려 이자겸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척준경 역시 정계에서 축출해내는 사건이 일어났다. 자,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패했어요. 그치? 실패했죠? 오히려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했지. 또한 척준경 역시 정계에서 물러났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사료도 보도록 할게요. 자, 척준경은 문화시랑 평장사로 그쵸? 전임되고 약 왕 4년 2월 이자겸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했다. 그치?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죠. 자, 왕이 그에게 왕실에 충성할 것을 충성하라는 유지를 주었으며 또 때마침 이자겸과의 사이가 틈이 벌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5월에 이자겸을 잡아서 귀양 보냈다. 그러니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했다. 자, 이자겸을 결국
귀양분했어.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면서 결국 이자겸을 귀양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자겸이 귀양을 갔던 지역이 있어. 알고 있는 사람? 그쵸? 여기가 영광이라고 해. 자, 이자겸이 당시 반란에서 실패하면서 귀양을 갔던 곳이 영광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유래한 생선이 있다고 해. 자, 우리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운 적 있죠? 각 지역의 특산물. 자, 영광은 그치, 굴비이지. 영광하면은 굴비가 있어. 그치, 이 굴비라는 생선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자겸이라고 해요. 굴비는 한자로, 이게 한자인데 굴복할 굴자에 비자가 아닐 비자야. 아닐, 아니다. 영어로는 낫지 않아. 다시 말하면 굴복하지 않겠다. 굴비. 자, 이 생선의 이름은 이자겸이 지어준 건데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 영광으로 귀양을 갔던 이자겸. 어느 날 밥상에 이 굴비라는 생선이 올라온 거야.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그랬던 이자겸은 이 굴비를 중앙에 있는 왕한테 선물로 보낸 거야. 선물로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편지를 한 통 넣었다고 해요.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귀양을 와 있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비굴하게 꺾이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서신을 함께 보냈다고 해. 그래서 붙여진 그 생선의 이름이 굴비야. 굴비라고 하는 일화도 있었다는 그냥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결국 이자겸의 난은 실패했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겸이 둘째와 셋째, 넷째 딸을 예종, 인종한테 거듭 시집 보내. 자, 왕을 뛰어넘는 권력을 행사하자 인종은 신진 관료들과 함께 그를 몰아내려 하였다. 자, 이에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자, 하지만 인종의 회유를 받은 척준경에 의해 이자겸은 유배되면서 실패하였고, 그쵸? 척준경 역시 유배되었다. 자, 이것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른다. 자,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당시 인종은 사회가 너무 혼란하니까 개혁을 하려고 했어. 자, 그랬던 인종이 개혁을 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해 왔어요. 자, 그때 등용되었던 인물이 묘청이야. 자, 묘청은 스님이라고 알고 있죠? 자, 이 묘청은 출신은 서경 출신이야. 자, 고려의 수도는 어디지? 그치,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죠. 당시 이자겸은 개경에 있던 세력들이야. 그러니까 수도에 있던 세력. 자, 그래서 이자겸을 비롯한 뒤에 나올 김부식을 우리는 개경 세력이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묘청과 같이 새로운 신진 세력, 특히 서경에서 그 기반을 두었던 신진 세력은 서경 세력이라고 불러. 자, 개경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혼란해지니 당시 인종은 새로운 지역에 있던 서경 출신 묘청을 등용한 거야.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 자, 그랬던 묘청이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려고 하는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켜요. 자, 천도, 도읍을 옮긴다란 뜻이지. 옮길 천, 도읍도. 그쵸? 자, 그러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배경, 그리고 서경 세력, 개경 세력. 자, 그리고 과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배경부터 보면 자, 이자겸의 난으로 왕의 권력이 실축, 떨어져 있고 또한 민심이 동요되어 있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종이 묘청을 등용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었어. 서경 세력이 있고 개경 세력이 있었다. 자, 서경 세력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묘청과 같은 서경에 기반을 두었던 세력, 서경 세력. 반면에 개경 세력은 앞에서 보았던 이자겸, 개경 세력이죠? 또 이 시기 때 있던 김부식. 선생님 방금 아까도 얘기했죠? 김부식도 문벌 귀족 중에 한 명이다. 김부식은 개경 세력. 자, 서경 세력이었던 묘청은 도읍을 옮기려고 하는 서경천도를 주장했어. 또한 도읍을 옮기고 자, 칭제건원을 하고자 했어요. 자, 칭제건원 한자인데 이런 뜻이야.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겠다. 자, 황제와 연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치, 중국에 있는 황제라고 했지.
자, 그러면 우리도 칭제 건원을 하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치? 중국과 대등함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어.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자,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그치? 윤관이 별무반을 통해 여진을 이제 몰아냈죠. 그랬던 여진족이 나중에 금을 세우면서 자, 당시 우리나라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해왔지. 그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자, 이자겸 등이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자, 이자겸 등 개경 세력이 금과의 사대 관계를 수용해줬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자겸이 금과의 군신 관계를 수용했을 때 이걸 극렬히 비판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지? 그치, 묘청이었어. 자, 묘청은 오히려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해. 나라의 자주성을 이제 보여주겠다. 금과 굴욕적인 군신 관계를 맺지 않겠다. 자, 그런 의미로 칭제 건원을 한 거야. 자, 우리의 자주성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칭제 건원도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자, 그랬던 묘청, 그쵸? 금 정벌을 주장하죠. 반대로 개경 세력은 금 정벌을 반대했어. 금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자. 군신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자, 그러면 왜 개경 세력이 금과의 정벌, 금과의 군신 관계를 수용해줬냐고? 그치,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제 막 떠올라서 성장하고 있는 금, 그들을 자극해서 고려란 나라가 혼란해지길 원치 않았던 거야. 자, 그랬던 개경 세력은 금 정벌하는 걸 반대하고 금과의 사대 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 우리 옆에다가 조금 더 쓰도록 할게요. 자, 옆에 여백 있죠? 자, 서경 세력 하면은, 그치? 이들이 서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세력이라고 했지. 자, 서경이 어디지? 그쵸? 서경은 평양이지. 자,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서경 세력은 평양은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지. 그래서 이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어.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서경 세력, 그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개경 세력, 특히 김부식을 봐야 돼. 자, 김부식의 성이 이제 김씨죠. 이 김씨는 경주 김씨야. 자, 그랬던 김부식은 그 자신이 경주 김씨였기 때문에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어. 자, 대립되고 있죠? 자,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던 서경 세력, 반면에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경 세력. 자, 또 다른 차이라고 하면 자, 서경 세력이었던 묘청을 보면 자, 묘청, 스님이라고 했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보면 그들은 주로 이제 불교, 묘청을 통해 알 수 있죠? 묘청이 스님이었다. 자, 불교를 믿고 있었고 또 하나. 자, 서경으로 천도할 때 활용되었던 사상이 있어. 자, 묘청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기운이 다 했구나. 새로운 곳으로 도읍을 옮기자. 땅의 기운을 연구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상.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풍수지리설. 자, 그래서 서경 세력이라 하면 불교라는 사상을 이제 수용했고 또한 그들이 풍수지리설을 주장했다. 특히 이 풍수지리설은 서경천도에 활용됐다. 자, 반면에 개경 세력이었던 김부식. 자, 김부식은 그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죠. 자,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 이 사람은 유학자야. 그래서 그들이 수용하고 있던 사상은 유교예요. 유교. 자, 대립되고 있죠. 불교와 풍수지리 그리고 유교. 고구려 계승의식이냐 신라 계승의식이냐. 자, 이렇게 대립됐던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이 자, 결국 과정 볼게. 자, 묘청과 정지상이 서경 세력의 이 묘청과 정지상 등의 서경 세력이 서경 천도를 시도하자. 그치? 개경 세력이 반발했다. 자, 결국 이 개경 세력에 의해 서경 천도가 이제 좌절돼 실패할 것을 두려워했던 묘청이 결국 서경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반란은 김부식이 이끌었던 개경 세력에 의해 진압되었어. 결국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실패했는데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실패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후에 등장하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가 있어.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일제의 식민지였죠. 그때 활동했던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 중에 신채호가 있고, 그 신채호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야. 그랬던 신채호, 단재 신채호가 남긴 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글 중에 하나로서 이런 내용이 있어. 자, 고려시대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한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그러면 왜 신채호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한 것을 굉장히 슬프다고 표현했냐면,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금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지, 금을 정벌해야 된다. 칭제 권한을 해야 된다. 국가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된다. 옛날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묘청은 굉장히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자, 그랬던 묘청이 결국 서경천도 운동을 승리를 이끌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와 같은 식민지 시대가 왔었을까?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신채호는 생각했던 거야.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의 이제 기반으로서, 그쵸? 그 기반으로서 그 초선을 만들었던 사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던 조선 후기의 역사가가 있어. 그치? 우리가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재 신채호라고 들어봤나요? 자, 단재 신채호가 남긴 글 중에 하나로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슬피 여겼던 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사건이라고 표현했어. 자, 묘청이 했던 각 활동을 보면 금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금을 정벌하고 칭제 권한을 함으로써 국가의 자주성을 회복하자라고 했던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단 말이야. 근데 결국 이 운동이 실패했죠. 만약에 이 운동이 성공했다면, 그랬다면 우리나라 고려는 국가의 자주성이 이렇게 잘 회복되었을 거야. 자주성을 바탕으로 그 주변 국가의 침입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단재 신채호는 생각했던 거예요. 단재 신채호가 살았던 시대가 일제시대라서 그래. 일제시대 때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활동 중에 국가의 자주성을 회복했던 사건들이 있었다면 일제시대가 과연 올 수 있었을까? 라고 이제 신채호가 생각한 거였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단재 신채호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슬피 여겼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실패하게 되고,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고려 전기와 고려 중기를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고 했죠? 그치? 1170년에 일어나는 무신정변. 자, 네 번째로서 무신정권과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로서 무신정권의 성립부터 보면, 자, 무신정권의 배경 그리고 무신정변 나와 있죠? 자, 무신정변의 배경이야. 자, 무신정변의 배경이라 하면 이런 걸 들 수 있어. 당시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다. 특히 문벌 귀족사회가 동요했다. 자, 우리가 문벌 귀족사회가 동요한 사건 방금 보고 왔죠?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었고, 또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벌 귀족사회가 동요했다. 또한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배경, 가장 큰 배경이죠. 가장 큰 배경이라 하면 이걸 들 수 있어.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처음에 우리가 고려를 배울 때 핵심을 정리했던 적이 있죠? 고려는 차별쟁이 국가이다. 자, 문신은 우대하고 무신은 차별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지. 바로 그 내용이야. 문신은 우대하고 무신은 차별했다. 자, 그래서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에도 문신을 뽑는 문과는 존재하지만 무신을 뽑는 묵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그러한 일환으로서 과거제에 묵과가 없었다 라고 앞에서도 얘기하고 왔죠. 자, 이렇게 무신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당시 하급 군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었어.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돼. 1170년에. 자, 무신정변의 배경, 우리 옆에다가 한 개 더 쓰도록 할게요. 당시 왕이 의종이야. 그런데 그 의종이 정치를 굉장히 못했어. 잘하지 못했어. 자, 그래서 의종의 실정. 이를 실자의 정치 정자예요. 정치를 잃었다.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 의종의 실정 역시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배경이었다. 라고 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났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무신정변 과정 속에서 무신정권이 수립됐는데 자, 처음에는 이의방과 정중부 등 무신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해 나갔다. 자, 중방이 뭔지는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3페이지야. 자, 교과서 43페이지를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중방이란 무신의 회의 기구로서, 그쵸? 무신 정변 이후 최고 권력 기구가 되었다. 라고 해서 중방. 자, 처음에는 무신들이 중방을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무신들 간에 권력 쟁탈전이 일어났다. 자, 처음에는 이의방이 권력을 잡다가 나중에는 정중부가, 그 다음에는 경대승이, 그 다음에는 이의민이 권력을 잡았다. 자, 이의민은 별표, 우리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칠까요? 자, 이의민은 출신이 천민 출신이었다고 해.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 그 이의민이 무신 간의 권력 쟁탈전에서 승리해서 무신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 자, 그랬던 이의민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이의민이 권력자가 되자 천민 출신들한테 영향을 주게 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 이의민한테 영향을 받은 천민들이 우리 좀 이따 배울 건데 반란을 일으켜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봉기, 반란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야. 이의민. 또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적의 봉기에 영향을 주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이제 권력이 계속 뒤바뀌고 있고, 자, 그러다가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는 최씨 가문에 의해 4대에 걸쳐 60년 동안 무신 정권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교과서 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표 볼게요. 자, 무신 정권의 성립이라고 해서, 자, 무신 정권 초기에는 이의방이, 그쵸? 1170년에 정중부, 이의방, 이구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 처음에는 이의방이 권력을 잡다가 나중엔 정중부로, 정중부에서 경대승으로, 경대승에서 이의민. 자, 여기까지는 권력이 4년, 5년마다 계속 뒤바뀌고 있지? 그러니 무신정권 초기에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다. 자,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는 최씨 가문에 의해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4대에 걸쳐 60년 동안 최씨 정권이 형성되었다. 자, 무신정권 초기에는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로서 자리매김하다가 최충원 시기 때 바뀌었어. 무엇으로? 교정도감으로. 자, 이 내용은 교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최씨 무신정권 있죠? 최씨에 의한 무신정권이라고 해서 내용 볼게요. 자, 최충원 집권 이후 60년 동안 최씨가 권력을 장악했다. 자, 그랬던 최충원, 최우를 보면, 자, 최충원 때에는 자, 봉사 10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왕한테 제시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거야. 봉사 10조. 또한 최고 권력 기구로서, 자, 우리 앞에서는 최고 권력 기구로서 중방이 존재했지. 자, 그런데 최충원 시기 때
이걸 만들어. 교정도감. 자, 그런데 이 교정도감을 어디에 설치했냐면 최충원이 자기 집 안에다가 설치했어. 최충원 집 안에 교정도감을 설치한다? 다시 말하면 최충원이 최고 권력 기구를 우리 집에 설치했다는 얘기는 최충원이 모든 권력을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 기구를 설치했고 또한 자기를 지켜줄 사병 기구로서 도방을 설치했다. 확대해 나갔다. 까지는 최충원이 있던 시기 때의 당시의 활동이고, 자, 그랬던 최충원에 이어 최후 시기가 되면 최후도 마찬가지야.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방을 설치했다. 또한 삼별초를 설치했다. 삼별초도 사병기구야. 최씨 가문을 지켜줄 사병기구. 삼별초는 야별초,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어 있고, 자, 이 삼별초가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대몽항쟁을 하는데 그 대몽항쟁을 할 때 끝까지 몽골에 맞서 싸웠던 또 부대 중에 하나예요. 삼별초. 자, 그랬던 이 최씨 정권. 그런데 결국 최후 시기 때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몽골과 맞서 싸우기 위해 최후 시기 때 도읍을 옮겨요. 어딜로? 강화도로. 강화도 전도. 또 옆에 써두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보니 교정도감 나와 있죠? 자, 내용 보도록 할게. 자, 최충원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했던 기구로서 무신 정권 시기 국정을 총괄했다. 그러니까 최고 기구였다. 자, 책임자인 교정별감은 무신 집권자가 차지하였다. 라고 해서 교정도감. 자, 누가 설치했다고 했지? 그치? 최충원이 설치했다고 했죠? 자, 그랬던 무신 정권기에 농민, 천민봉기가 일어나게 돼. 자, 3번 무신 정권 시기에 농민봉기, 천민봉기 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과 발생 있지? 자, 그럼 무신 정권기에 농민봉기와 천민봉기가 일어나는 배경부터 보면, 자, 무신 정권기 때 수탈이 굉장히 심화됐다고 해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그들의 권력을 이제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당시 그 밑에 있던 지배층들을 수탈하는 거야. 경제적인 수탈도 하고 그들을 갖다가 부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수탈이 굉장히 심화되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가 약화되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하층민 출신이 최고 권력자로 등장했다. 자, 하층민 출신으로서 무신 정권기 최고 권력자가 됐던 사람이, 그쵸? 우리 앞에서 보고 왔지? 이의민. 자, 이의민이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걸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층민들 사이에서 신분 해방 의식이 싹트기 시작해요. 자,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 농민봉기와 천민봉기가 일어나게 된다. 자, 여러 가지의 농민봉기와 천민봉기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망이망소이의 봉기야. 망이망소이의 봉기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 소가 뭐지? 그치. 향소부국. 자, 특수행정구역이죠. 자, 특수행정구역이었던 명학소. 그 소에 있던 망이와 망소에는 형제야. 그 형제가 무신정권기 때 반란을 일으켰다. 망이, 망소이의 봉기. 또한 경상도의 운문과 초전에서는 김삼이와 효심의 봉기가 일어나는데, 자, 경상도야. 자, 경상도는 경주 근처이죠? 자, 경주 근처였던 경상도 운문과 초전에서 일어났던 김삼이와 효심의 봉기는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해. 우리 앞에서 보고 왔죠? 하층민 출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보고 하층민들 사이에서 신분 해방 의식이 성장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야. 만적의 봉기.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 만적의 봉기가 일어나게 돼. 자, 만적은 최충원의 사노비예요. 개인 노비.
자, 최충원의 산호비였던 만적이 봉기를 모의했다. 그런데 결국 이건 실패하게 돼.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플러스 무신 정권 시기 때 농민봉기, 천민봉기. 자, 지도를 보니 그쵸 나와 있죠? 공주 명학소를 중심으로 망이망소이, 개경을 중심으로 만적. 전주에서는 전주 관노. 관노가 뭐야? 그치? 관노비를 말하는 거죠. 국가에 속한 노비. 자, 경상도 운문과 초전에서는 김삼이와 효심의 봉기. 그쵸? 자, 사료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사료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 그치? 이거는 망이망소이의 난이죠. 그래서 등이 무리를 불러 자, 산행 병마사라 스스로 일컫고 공주를 공격하고 함락시켰다. 정부는 최원부와 박강수 등을 보내서 타일러스나 적이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해서 망이망소이의 봉기에 대한 사료이고, 두 번째 큰 도적인 김삼이 그리고 효심이 무리를 모아서 주현을 노략질했다. 김삼이 효심의 봉기. 자, 김삼이와 효심의 봉기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치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사노, 개인노비지 개인사자의 노비노자. 사노비였던 만적이 중요한 게 있어. 자,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자, 그러면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거는 만적의 봉기. 결국 만적이 일으켰던 이 봉기는 실패했어. 자, 봉기를 일으키는 날 결국 이게 발각되었어. 자, 노비들의 주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노비들을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근데 이제 일렬로 세워놓고 다 묶었어. 그리고 나서 낭떠러지 위에 그러니까는 위에서 밀어버렸어. 낭떠러지 밑으로. 그러면서 이 만적의 봉기는 실패하게 돼요. 선생님이 방금 중요한 거 있다고 했죠?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군이 될 사람, 재상이 될 사람은 어떻게 씨가 따로 있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거죠. 누구나 신분해방을 할 수 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무신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무신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와 노비를 불법으로 늘려나갔다. 그치? 자, 게다가 무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지방사회에 대한 통제력도 현저히 약화됐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관들이 백성에 대한 수탈을 일삼자 농민과 천민들은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자, 가장 대표적인 봉기로서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 경상도에서는 김삼이 효심, 개경에서는 만적이 자, 봉기를 일으켰다. 자, 그래서 이 봉기가 언제 일어났다고? 그치. 언제 일어났냐면 무신 정권기에. 자, 그래서 이 봉기는 무신 정권기에 일어난 봉기이다. 라고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옆에 있는 작은 글씨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정방이란, 그치, 이거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들었던 최후 시기 때 만들어진 거라고 했지?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최후가 자기 집에 설치한 기구로서 자, 인사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권력을 독점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쵸? 자, 밑에 있는 삼별초도 보도록 할게. 자, 삼별초란 최후가 설치했던 야별초에서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이 합쳐진 군사 조직이다. 사병 집단이었다. 그치? 최씨, 가문을 지키기 위한 사병 집단이었다. 라고 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